한파가 한창이 한겨울에 이게 무슨 난리.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마을 모든 집의 방바닥을 해체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일에 마을 주민들은 강렬하게 반대했다는데요. 문제가 더 커질 경우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발생하는데도 건설업체는 이 충격적인 일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건물의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제 머리카락 속 은색실을 비추며 제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서 20년을 보내온 걸 상기시켜줍니다. 제 이름 크리스토퍼 레이놀즈는 제 뒤에 있는 문에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어요. 가끔은 그 작은 마을에서 블록 쌓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저는 최근 프로젝트의 축소 모형을 손끝으로 훑어봅니다. 그것은 시카고에 건설 중인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으로 기존 건물보다 30%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빌딩의 곡선형 벽면에 붙은 작은 태양광 패널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유명한 이유죠. 경계를 넘고 자연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것. 레이놀즈 씨, 9시 미팅 오셨어요. 사라가 인터콤을 통해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쓰는 그 신중한 톤이에요. 들여보내. 저는 대답하면서도 이미 짜증이 나 있어요. 또 다른 건축학 학생이 인턴십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들은 거의 매주 제 사무실에 와서 포트폴리오를 마치 황금 티켓처럼 쥐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분명히 긴장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포트폴리오는 간단한 파란색 가죽으로 묶여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서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녀의 지원서에 적힌 이름을 보니 김민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 관심은 바로 사라져요. 저는 아시아에서 오는 학생들이 왜 여기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 그들의 건축은 우리가 서구에서 이미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요. 물론 이제는 그들도 높은 빌딩을 짓지만 누가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쳤나요? 현대식 초고층 건물은 누가 발명했죠? 강철 골조? 커튼월? 그건 다 우리가 한 일이에요. 김 씨. 저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볼 마음도 없이 말해요. 지금은 인턴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여름에 세 자리가 비어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 그녀는 말하기 시작해요. 영어는 완벽하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는 게 제가 이미 무시해버린 그 억양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작업을 모두 공부했어요. 덴버 문화센터가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아요. 오셔서 감사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해요. 그리고 인터콤 버튼을 눌러요. 사라, 김 씨를 내보내주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제 상장 벽으로 걸어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건축가 협회 금메달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것은 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예요. 그 옆에는 제가 만든 건물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매끈한 박물관, 조개 껍질처럼 나선형으로 휘어진 아파트들, 비를 모아서 에너지로 바꾸는 사무실들, 각각의 건물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한계를 넘은 작품들이죠. 하지만 요즘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설렘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모든 디자인이 제가 전에 했던 것의 변형처럼 느껴져요. 아마 그래서 저는 김민지 같은 학생들에게 더 엄격하게 굴어요. 그들이 저에게 예전에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그 열망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휴대폰이 진동을 울려요.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건축 정상회담에 대한 알림이에요. 저는 루이비통 미술관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영예, 또 하나의 기회, 세계의 미국의 혁신적인 건축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할 기회죠. 덴버 시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제 건물들이 수평선 위에 점처럼 떠 있는 것을 봐요. 각각의 건물이 하나의 선원처럼 보이죠. 이것이 현대 건축이 가야 할 길이다. 저는 제 경력을 통해 확신했어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서구식 방법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만 로키,
산맥 뒤로 해가 지고 제 건물들이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비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여요.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놓친 게 뭘까? 파리 여행이 내가 건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해 1월 날씨는 유난히 추웠고 기온은 영하 0도 정도였어요. 저는 루이비통 미술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은 매년 열리는 건축학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죠. 미술관의 반짝이는 금속 패널은 서리로 덮여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미술관의 웅장한 입구를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밖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용하는 뜨거운 공기의 폭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발 아래에서부터 부드럽고 고른 온기가 느껴졌죠. 이건 제가 30년 동안 건축가로 일하면서 경험한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그 온기는 마치 봄날 햇볕 아래에 앉아있는 느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벗었고 그때서야 코트를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건축가들도 그 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밖은 여전히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스웨터를 입고 편안하게 걸어 다녔죠.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미술관의 수석 건축가인 장피에르 뒤부아를 찾았어요. 그는 키가 큰 사람으로 은발의 둥근 안경을 쓴 인물이었고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 건물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에요. 장피에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건 이 건물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에 뭐요? 제가 물었는데 아마도 조금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들렸을 거예요. 온돌.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말했어요. 온돌은 2000년 이상 된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 아래에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서 바닥을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 말에 약간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숨기려 했어요. 어떻게 2000년 된 시스템이 현대 난방 방식보다 더 좋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피에르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시스템의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그가 설명했어요. 전통적으로는 집 한쪽에 불을 지피면 그 연기와 열이 바닥 아래 채널을 통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 바닥은 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방출하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죠? 저는 현대적인 미술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피에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현대적인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서 그 원리를 응용했어요. 연기 대신 따뜻한 물을 파이프를 통해 바닥 아래로 순환시켜요. 그러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대로예요. 바닥에서 위로 난방 방식이죠. 이건 순수한 한국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저는 건축적으로 관심이 생겨서 물었어요. 기존 난방 방식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피에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할까요? 첫째, 이 시스템은 열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에너지 효율적이에요. 둘째,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서 훨씬 더 편안해요.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는 난방과는 반대지요. 셋째, 공기 중에 건조하거나 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죠. 그날 오후에는 온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장피에르는 건물의 기계실을 보여주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현대 보일러와 함께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건물들, 예를 들어 베를린의 박물관, 스톡홀름의 사무실, 런던의 학교들에서도 이 시스템을 채택한 사례들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온돌에 대해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읽을수록 점점 더 매료됐어요. 공학 저널에서는 온돌의 효율성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건축 잡지에서는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현대 건물들을 다뤘어요. 심지어 의학 연구에서도 이 난방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건축과 그것이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공부했어요.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요? 왜 건축학교에서 온돌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요? 침대에 눕기 전 저는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확신에 찬 얼굴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 아시아 건축을 경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 편견 때문에 놓친 훌륭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음을 열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서 열린 이 건축학회는 원래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건축에 대한 생각, 혁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제 선입견을 모두 도전하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어요. 콜로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온돌에 대해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느꼈던 그 부드러운 온기가 떠오르면서 제가 익숙한 강제 난방의 차가운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죠. 비행기 창밖으로 눈 덮인 로키 산맥을 보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이 고대 난방 시스템을 시험해 보기에 완벽한 기회였어요. 저는 에코 빌리지를 설계하고 있었죠. 50채의 집으로 구성된 이 커뮤니티는 지속 가능한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거예요. 집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빗물을 수집할 것이며 이제 저는 그 집들의 온돌 바닥을 추가하려고 결심했어요. 사무실에서 저는 온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죠. 바닥 아래 통로를 통해 뜨거운 공기가 흐르고 그 공기가 위에 돌을 데우면서 열이 고르게 퍼진다고 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열. 아주 간단하지만 똑똑한 방식이었죠. 무엇보다도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를 훨씬 적게 사용한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그런 후 저는 주요 회의실에서 팀 미팅을 소집했어요. 벽에는 에코 빌리지의 설계도가 가득했죠. 정원 공간,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방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한 지 오래됐고 제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죠. 여러분, 에코빌리지 설계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며 화면 뒤에 온돌 시스템 사진을 띄웠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난방 방식인 온돌을 사용할 거예요. 이 시스템은 2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로버트 해리스, 제 친구이자 선임 엔지니어가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크리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고대 아시아 난방 시스템을 실험할 수 없어요. 우리 고객들은 현대적인 미국식 집을 원하지 한국 사찰 같은 집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건축법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누군가 소리쳤죠. 누가 설치할 건데요?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보험사들이 절대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저를 들어보세요. 저는 파리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봤어요. 이제 이 시스템은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현대 건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로버트는 끝내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회사의 명성을 걸고 이걸 하겠다고요? 첫 겨울이 오고 바닥이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파이프가 얼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거죠?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고객들이 우리를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덴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오후에 햇살이 건물들을 주황색으로 물들였고 파리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돌 바닥이 떠올랐죠. 다시 팀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믿고 있고 그 성공을 개인적으로 보장할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거예요. 방 안은 다시 떠들썩해졌어요. 일부 사람들은 낯선 시스템에 모든 걸 걸다니 미쳤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 아이디어에 집착하는지 의심을 품었죠. 몇몇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머리를 저으며 나갔어요.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문 앞에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크리스, 우리는 15년을 친구로 지냈어요. 내가 말하는데 이건 실수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제 집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보던 중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온돌 제한에 대해 소문이 퍼졌거든요. 잠재적인 구매자들로부터 화가 난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썼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국식 실험은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심지어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지역 신문에서는 제가 건축가로서 감각을 잃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혼자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온돌 설계를 보며 파리에서 그 따뜻한 바닥을 느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 시스템 뒤에 숨겨진 수세기 동안 쌓인 지식이 생각났고 우리가 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저는 전화를 들어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일을 해내려면 온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제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할 때였어요. 이건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제가 속으로 다짐하며 콜로라도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햇살이 반쯤 완공된 집들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첫 번째 큰 문제가 저희를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미국식 주택은 나무 프레임으로 지어져 있어서 전통적인 온돌 난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건설업체들은 손을 들며 절망했죠. 이건 안 돼요. 레이놀즈 씨, 그들이 말했어요. 바닥이 무게 때문에 갈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저는 한국에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저희 문제를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해결책을 공유해줬죠. 그들은 현대적 필요에 맞게 업데이트된 전통 한국 집, 한옥을 위해 개발한 새로운 재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재료들은 가볍고 강력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딱 맞았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쉬운 일은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온돌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밀한 치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파이프, 모든 층이 완벽해야 했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저는 종종 좌절한 미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좌절한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시간은 바로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었어요. 매 지연은 돈을 잃는 일이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적어도 하나의 집은 테스트를 위해 준비되어야 했어요. 지역 신문들은 저희를 돕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희 프로젝트를 레이놀즈 씨의 어리석음이라거나 한국 실험이라고 불렀죠. 어떤 이들은 제가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집이 완성되었어요. 그 집은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아무도 따뜻하게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온돌 시스템이 콜로라도의 혹독한 겨울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정확히 누구에게 테스트를 맡길지 알았어요. 바로 제 가장 큰 비판자, 로버트 해리스였죠. 로버트는 제 오랜 친구였지만 이 프로젝트가 전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에서 이틀 동안 지내세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로버트는 아마도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동의한 것 같아요. 타이밍은 완벽했죠. 아니면 끔찍했죠. 날씨 예보는 몇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 폭풍이 올 거라고 했어요. 기온은 30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파이프가 얼지 않을까? 바닥이 갈라지지 않을까? 혹시 로버트가 말한 대로 되는 걸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버트의 아내, 사라가 그들의 첫 밤 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크리스토퍼, 그녀는 감동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방까지 맨발로 걸어갔어요. 겨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세요? 사라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는 보통 그녀의 관절을 심하게 아프게 만들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죠. 하지만 온돌 바닥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고른 온기가 기존의 건조한 난방과는 달랐어요. 그 온기는 그녀의 통증을 덜어줬죠. 더 좋은 소식이 이어졌어요. 난방비가 일반 집들보다 39%나 적게 나왔어요. 내부 공기는 건조하고 답답한 일반 난방 시스템과 달리 신선하고 깨끗했죠. 사람들은 이제 농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험은 환경보호국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그들은 에너지 사용, 공기질, 안전성 등을 모두 점검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이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그들이 끝내고 나서도 그들조차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지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저희를 비웃었던 신문들은 이제 저희 성공에 대해 쓰고 싶어 했죠. 이 프로젝트가 미친 짓이라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집에도 온돌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운 날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 혁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심,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의심과 싸우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뭔가를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겨울, 우리는 고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 현대 미국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때 나온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성공적인 시제품 집 위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돌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큰 도전에서 나오는 가장 큰 승리를 알게 된 따뜻함이었죠. 난방 시스템이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맑고 차가운 겨울 아침, 완공된 에코 마을을 걸어가던 중 내가 본 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맨발로 집에서 집으로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눈 덮인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부르며 신발을 신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난방이 된 길이 아이들의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은 혁신적인 난방이 있는 집들이 모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나는 온돌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각자 다른 방에 퍼져 살며 각자가 따뜻한 공간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주민 중 한 명인 마르티네즈 씨는 어느 오후에 나를 차 한잔하자며 초대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그녀가 거실의 모든 가구를 치운 걸 보았어요. 대신 두꺼운 쿠션들이 난방된 바닥 위에 깔려 있었고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핫초콜릿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우리로 하여금 바닥에 앉고 싶게 만들어요. 그녀가 옆자리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장면은 마을 곳곳에서 반복되었어요. 주민들은 서로의 집에서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쿠션을 놓고 바닥 파티를 열기 시작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보드게임을 하며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죠. 건강상의 혜택은 나조차도 놀라게 했어요.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던 노인 주민 사라체는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눈물 글썽이며 찾아왔어요. 몇 주째 통증약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열이 제 관절염을 치료해준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어요. 그녀의 의사도 너무 감동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비슷한 난방 시스템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의 가장 큰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식 바닥 매트를 깔고 대부분의 의자들을 치웠어요. 그 덕분에 공간은 아침에는 요가 스튜디오로, 오후에는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따뜻한 바닥에 펼쳐놓고
벽에 비춰진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공간은 살아있는 듯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으며 깊은 공동체 정신을 느끼게 해줬어요. 지역 건축가들과 건설업자들도 자주 방문하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어요. 나는 처음 이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찰도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난방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예요. 언론의 관심도 변했어요. 이제 기자들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는 일주일을 마을에서 살아보며 난방된 바닥이 디지털 고립의 시대에 어떻게 연결의 문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아름다운 글을 썼어요. 마을의 설계는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주민들은 한국의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공동정원을 시작하고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매주 환경교육을 위한 수업을 열었어요. 온돌 시스템은 그들의 마음을 여러 다른 고대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처음 내 설계도를 다시 보며 내 비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달았어요.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에서 시작한 것이 문화적 교류와 공동체 구축의 촉매제가 되었어요. 이 마을은 단지 건축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에서 배우는 열린 마음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어요. 매일 저녁 가족들이 일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난방된 바닥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고대 지혜는 단지 건축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따뜻한 바닥을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배우며 마음을 열면 발견할 수 있는 문화적 보물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건축가들이 미국 시공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바닥을 보여주며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따뜻한 복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어요. 겨울 햇살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깊은 평화감을 느꼈어요. 발 아래 따뜻한 바닥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이것은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 장에서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들로부터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